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게임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구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글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인 빅쿼리와 실시간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각 단계와 그것들의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OSS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글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배치 프로세싱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이건 스트리밍 분석에 대해서 제한드리고 있는 구글의 아키텍처입니다. 두 그림의 차이를 보면 OSS 진영에 비해서 구글의 아키텍처가 굉장히 좀 단순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건 이 가운데에 있는 빅쿼리, 이 빅쿼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쿼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빅쿼리는 구글에서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스케일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어, 가장 큰 특징은 테라바이트에서 100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빅쿼리는 구글에만 존재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 유니크한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버리스 플랫폼, 또 하나는 실시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트인 되어 있는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쿼리를 소개할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수치들인데요. 실제 한 명의 고객이 약 350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개의 로우를 계속 검색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약 10,000 개의 컨커런트 쿼리를 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빅쿼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SLA를 얘기 드린 건데요. 99.99%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시중에 있는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쿼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서버리스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혹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인사이트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빅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 완전 서버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원했던 데이터 분석과 그를 통한 인사이트 얻는 작업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빅쿼리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 오픈소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분산 처리 엔진인 스팍의 150 코어의 CPU 클러스터에서 약 3시간 걸리는 작업이 빅쿼리에서는 약 7초 만에 걸린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쿼리는 페타바이트 쿼리인데요. 2016년에 쿼리에서 성능은 약 4분 정도가 나왔고요. 2018년에는 이게 2배 정도 개선이 돼서 2분 만에 처리가 됩니다. 2020년에는 이게 약 7초에 처리가 되게끔 개선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빅쿼리는 2020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빅쿼리는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빅쿼리가 이런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빅쿼리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빅쿼리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저장소와 컴퓨테이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중간에 있는 페타비트 네트워크, 페타비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페타비트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로 보시면은 10G짜리 컴퓨테이션을 약 10만 대 정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성능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저장소와 컴퓨테이션이 분리되면 뭐가 좋은가? 일단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저장소와 컴퓨테이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현재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곳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위치가 큰 제약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셔플링 같은 작업을 일반적인 컴퓨테이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전용 컴퓨테이션에서 이렇게 처리한 후에 일반적인 컴퓨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빅쿼리는 컬럼너 기반의 저장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반적인 RDB와는 다르게 컬럼너 기반은 이런 구조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제 컬럼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시중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 컬럼너로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조회를 할 때 일반적인 RDB처럼 SQL로 지원을 되는 것이 빅쿼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능을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는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티셔닝은 뭐냐? 파티셔닝은 일반적인 DB의 샤딩과 유사한 개념인데 하나의 테이블을 특정 기준으로 이렇게 로 단위로 나누는 거죠. 로 단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의 파티셔닝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로 단위로 나누었지만 빅쿼리는 컬럼너 기반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격자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C1과 C3 컬럼을 조회하는데 조건절에 파티셔닝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요 4개 정도의 컬럼만 조회하는 그런 성능 개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한 게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링은 로 단위로 쪼개져 있는 파티셔닝을 다시 한 번 더 쪼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빅쿼리 자체가 컬럼너이기 때문에 다시 쪼개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의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를 소팅해 놓는 겁니다. 소팅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티셔닝 내에 이름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잡아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 구현되면서 성능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했을 때 최대한 10배 정도까지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티션 내의 데이터가 계속 소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티션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 소팅 작업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클러스터링 작업 그런 것들이 구글에서는 빅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성능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기능이 마테라이즈드 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쿼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쿼리에는 애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나 혹은 쿼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한 쿼리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쿼리를 실행할 때 그 애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그게 런타임에 하게 되면 런타임의 쿼리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라이즈드 뷰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한 쿼리에 대한 애그리게이션 쿼리 부분을 마테라이즈드 뷰가 자동으로 일정 간격을 두면서 자동으로 계속 싱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쿼리를 실행하면 즉각적으로 리얼 타임의 값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빅쿼리에서 있는 특징 성능을 위한 기능은 BI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BI 엔진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메모리 캐시입니다. 메모리 캐시인데 캐싱 레이어를 메모리 레이어로 제공하는 것인데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캐싱을 할 때는 우리가 쿼리에 대해서 이그젝트 매칭이 됐을 때 쿼리를 캐싱 히트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BI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에 대한 플래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쿼리에 대한 파셜한 테이블을 따로 캐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전히 이그젝트 매칭되는 쿼리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캐시가 가능한 것들은 이런 디라이브드 테이블 형태로 캐싱을 하기 때문에 캐시 히트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빅쿼리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빅쿼리 데이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쿼리는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배치 방식, 스트리밍 방식, 그리고 쿼리를 통해서도 넣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DTS라고 하는 에코시스템과 연관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는 건데요.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ETL 작업을 위한 ETL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쿼리 자체에서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ETL 레이어가 필요 없고 ELT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바로 하실 수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빅쿼리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DTS 서비스. DTS 서비스는 특정한 코딩이나 조작이 필요 없이 서비스의 특정한 버튼을 통해서 UX를 통해서 에코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빅쿼리로 넣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넣으면 데이터 자체를 넣을 때 특정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또 다음 방법으로 제공되는 게 이 페더레이트 쿼리입니다. 쿼리를 통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장소에서 어,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있는 것이 역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 스토리지를 연동해서 넣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지원되는 스토리지는 이러한 형태 구글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들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전 말씀을 드렸지만 ETL 작업이나 ELT 작업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작업을 하면서 클린이나 혹은 노멀라이즈라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도 쿼리만으로 하게 되면 그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UDF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UDF는 그러한 페더레이트 쿼리에 프로그래밍 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QL 방식으로 UDF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UDF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나면 이제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빅쿼리 데이터를 넣고 나면 빅쿼리를 이제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역시 쿼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빅쿼리 스토리지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좀 살펴볼 건데요. 빅쿼리 스토리지 API는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래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BI라든지 이런 쪽에만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근래에는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좀 더 지능적인 서비스를 많이 바라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분석가들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를 조회할 때 셀렉터 all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쿼리는 컬럼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셀렉터 all을 하게 되면 성능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드리기에도 셀렉터 all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 분석가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쿼리에서 만든 게 뭐냐면 그러한 형태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게끔 만들겠다고 해서 빅쿼리를 하나의 스토리지로 만들어주는 API. 그게 이제 스토리지 API입니다. 이 스토리지 API는 기존에 있는 빅쿼리 테이블에 약간 메모리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실제 스트리밍과 유사한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를 통하게 되면 실제 약 250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스토리지 API 또한 구글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쿼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BQM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ML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수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실제로 튜닝 작업을 많이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지속적인 반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반복 작업을 하기에는 좋지만 이 각각의 단계마다 데이터의 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이동이나 이런 이동이 없이 한 곳에 있는 데이터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하면 안 될까 해서 나온 것이 BQML입니다. BQML은 다른 말로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머신러닝을 실행하고 그 리트레이닝을 반복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BQML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생성하는 구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때는 그 상단에 이 세 줄 정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어떤 모델을 어디에 만들 거고 그 모델이 어떤 거고 내가 원하는 타겟 컬럼이 뭐다 정도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딕션을 하실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동일하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SQL로 조회를 하신 후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상단에 있는 프리딕을 위한 API를 호출해 주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QML을 활용하시면 데이터의 많은 이동 없이 머신러닝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 두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거나 혹은 프리딕션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BQML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모델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모델뿐만이 아니라 DNN 기반의 좀 더 복잡한 모델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스트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고 클러스터링 모델인 K-민즈 그리고 추천을 위한 행렬 인수분해 뿐만 아니라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모델 자체를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지만 텐서플로우 모델을 임포트해서 빅쿼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AutoML 테이블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AutoML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이 AI ML에 대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워크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계신데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프리디파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API를 통해서 서비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단순히 이제 REST API만 호출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푸시려고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utoML은 이 전체적인 작업 없이 데이터만 잘 준비한 후에 바로 프리디파인드 모델을 쓰는 것처럼 하겠다 하는 것이 AutoML의 미션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제공되는 카테고리들인데요. 비전 분야, 비디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번역,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테이블이 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것인데요. 이 구조적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맥켄지 보고서인데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혹은 인공지능을 어떤 개발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워드에 대한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지나 비디오 쪽에 머신러닝을 적용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구조적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에 머신러닝을 적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임팩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이 뭐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우리가 어떠한 거래 기록에 대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양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그 거래가 됐다는 테이블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추론하고 싶은 것이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추론하고 싶다고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에 대한 컬럼들은 전체 피처로 선택이 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동일한 포맷의 피처를 가진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럼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게 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입니다. 이렇게 자동화시키고 많은 작업이 필요 없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더라도 OTML 테이블을 통하더라도 다른 머신러닝 서비스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우수하거나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치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스트리밍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여기 배치 프로세싱과 차이가 나는 이 데이터 플로우와 펍섭은 하나의 메시지 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글이 지금까지 공개했던 기술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은 2002년에 GPS와 맵리듀스라는 기술을 공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플럼이라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밀윌이라는 기술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에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출시할 때 활용되는 것이 오픈소스 지정에 있는 아파치 빔이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맵리듀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맵리듀스는 워낙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맵리듀스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어떠한 리소스나 좀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스케일업, 또 하나는 스케일아웃. 스케일업은 하나의 물리적 컴퓨터를 더 좋은 컴퓨터로 만드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컴퓨터를 더 좋은 컴퓨터로 만드는 데는 물리적인 제약이 필요한 거죠. 비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스케일 아웃에 대한 개념은 작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를 계속 묶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에 가깝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무한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컴퓨테이션을 처리하려면 그 동작 방식 자체를 분산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큰 작업을 이와 같이 맵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스케일 아웃되어 있는 작은 컴퓨팅 리소스에 이러한 작업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위들을 맵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맵에 대한 작은 컴퓨테이션 결과를 모으게 되는 작업, 이거를 리듀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맵과 리듀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맵 리듀스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중간에 맵에서 리듀스로 들어오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셔플링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서 소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병목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맵 리듀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푸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맵 리듀스를 하나의 체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맵 리듀스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푸는 일상적인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체인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글에서도 이제 100단계 이상이 넘어가는 그러한 맵리듀스 작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을 제안한 것이 플럼자바입니다. 플럼자바 기술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를 하고 조인을 하고 또 컴페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맵리듀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맵리듀스 체인이 보이는데 각각의 맵리듀스 작업이 여기 있는 이 색깔과 매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작업은 이 맵리듀스, 이 필터 작업은 이 맵리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업이 6개, 총 작업이 6개이고 리드도 6번 하고 라이트도 6번 하고 맵리듀스 작업이 6개이기 때문에 셔플도 6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직이 있을 때 이 로직을 플럼자바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맵뉴스의 전체적인 체이닝을 이렇게 압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옵티마이즈하는 형태로 머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머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잡은 한 개, 그리고 셔플링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리드하고 라이트는 각각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리드 라이트가 두 번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듯이 외부의 저장소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 체인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프 최적화 기법을 플럼 자바라고 하고요. 실제 구글에서는 2019년에 구글 내에 있는 모든 코드 베이스가 맵리듀스에서 플럼 자바로 다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내에서는 맵리듀스 코드 베이스가 없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금방 말했던 그런 맵미듀스 기술과 함께 구글에서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서버리스 기술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배치 작업과 스트리밍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실시간 분석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 접근되었던 방법, 오래된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람다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데이터를 핫과 콜드로 나누어서 콜드 데이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배치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정말 필요한 핫 데이터 같은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얘를 머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비용적으로는 이점이 있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배치 시스템과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 시스템과 배치 시스템을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시스템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활용되는 작업들도 분리되어서 두 개가 개발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 배치 프로세싱과 실시간 프로세싱에 대한 시스템들도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온 것이 이 아파치 빔이라는 건데요. 이 아파치 빔이 뭐냐면 일종의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유니파이드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파치 빔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 두게 되면 그 작업을 실행시키는 엔진이 뭐 스파크든 뭐 플링크든 혹은 스톰이든 상관없이 이 작업 자체에 대한 수정을 거의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엔진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배치 잡이든 스트리밍 잡이든 상관없이 기존의 잡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 기반으로 아파치 빔을 기반으로 작업을 만들게 되면 네,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니파이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구글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만 사용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다시 보시면 데이터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배치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치작, 그리고 흘러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스트리밍 잡,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하나의 유니파이드 된 시스템으로 활용하시고 이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뭐 필터라든지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다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겁니다. 빔과 데이터 플로우는 다른 건데요. 아파치 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는 이 프로그래밍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잡을 실행시키기 위한 잡 구동기,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리스이고 풀매니지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매니지 서비스라서 따로 컨피그레이션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잡에 대한 그래프 최적화를 내부적으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산 처리를 하다 보면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부분적인 병목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이 다이나믹 워크 리밸런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튀고 있는 병목 작업들을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30% 이상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파치 빔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간단한 배치 잡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배치 잡을 스트리밍 잡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한 줄, 내가 가져오는 데이터 소스가 어떤 거라는 이 한 줄만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잡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 이 잡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작업이거나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디버깅도 어렵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치 빔 모델이랑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데이터 플로우 SQL이라는 스트리밍 SQL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얘가 뭐냐면 빅코리에서 우리가 SQL로 어떠한 로직이나 스트리밍 로직 혹은 배치 로직을 짜게 되면 이 로직에 대해서 실제 아파치 데이터 플로우에서 돌릴 수 있는 빔 모델 프로그래밍 잡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스트리밍 프로그램이나 빔 프로그램 하실 필요 없이 SQL만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스트리밍 처리라든지 혹은 데이터에 대한 배치와 스트리밍 간의 조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구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해 더 나은 고객의 인사이트를 분석하고 있는 넥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의 데이터 플랫폼 실 수장이신 김용식 실장님이 해당 이야기를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용량 게임 데이터 분석 넥슨 사례를 발표할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 데이터 플랫폼실 김용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넥슨 사례는 아래와 같은 아젠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인텔리전스 랩스를 소개하고 현재 인프라에 대한 이슈를 공유드리고 이를 위한 솔루션과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개선된 효과를 4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전스 랩스는 넥슨 내 분석 조직으로 데이터와 공학적 사고를 통해 솔루션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으로 풀어내는 조직입니다. 게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게임에 제공하므로 유저가 게임에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 랩스의 데이터 인프라를 수치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80여 개 이상의 게임과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하루에 유입되는 데이터는 30TB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재된 데이터는 2.4PB며 일별 수행되는 에어플로우 스파크 작업이 25,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재된 게임 DB 마트의 적재 건수는 1.2억 건이며 이런 분석 환경을 접근하는 작업자는 2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낸 리포트 개수는 5,000여 개 이상이며 분석 알고리즘도 1,000여 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었고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표준화하여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다 보니 몇 가지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 배치 라인의 속도 개선이 필요하였고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리소스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이 아닌 작업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도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솔루션을 목표하여 새로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로그 및 데이터를 수집하는 준실시간 형태의 배치 파이프라인과 다수의 ETL 스케줄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대용량의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키텍처가 GCP 내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하이레벨 아키텍처로 준비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넥슨의 모든 게임에서 유저가 발생하는 액션 기반의 이벤트를 표준화된 형태의 로그로 수집하고 있으며 PC 모바일 게임의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IDC, AWS, Azure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AWS 환경에서 개발되었던 수집 서버를 통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기 보시는 데이터 압축을 처리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한 후 로드를 통해 압축을 풀고 빅쿼리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파이프라인에서는 구글 펍섭과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하지만 저희가 그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직접 GKE 환경에서 펍섭의 일부 기능과 메모리 스토어, 클라우드 SQL을 활용해서 빅쿼리에 적재하는 기능을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빅쿼리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마트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빅쿼리 스크립트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툴도 개발하여 쿼리 기반의 ETL 작업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빅쿼리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분석 결과물들은 여기 보이시는 BI 서비스, 데이터 검색 서비스, API 서비스, 그리고 추천 및 탐지 서비스에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쿼리에 적재되는 데이터량은 하루 30TB고 시간당 평균 1.3TB씩 쌓이고 있습니다. 수집 서버에서 빅쿼리까지 적재되는 시간은 최소 3분에서 8분 사이이며 보통 10분 내에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압축이나 어떤 여러 중복 제거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이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더 최소화시키면 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축한 GCP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 개선된 효과를 4가지 정도 준비하였는데요. 그럼 아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개발한 BI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저장소를 빅쿼리로 전환한 후 코호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호트는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동질 집단인데요. 게임 내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던 유저들을 그룹하여 해당 그룹의 지표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인기 서버에 접속하는 유저와 비인기 서버에 접속하는 유저에 대해서 게임 내의 활동을 지표로 파악하고 또 각 코호트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경우 빅쿼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으며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BI 서비스에는 이 기능이 모든 리포트에 적용되어 활용하고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 개선인데요. 먼저 게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10분 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적재된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기존 환경 대비 50배 이상 향상되었고 리포트도 로딩 시간이 3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조회 및 처리 환경보다 빅쿼리에서 4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도 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 개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성은 비용 및 리소스인데요. 기존 환경에서는 10분 내 준실시간 환경으로 제공하는 리포트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빅쿼리에서는 별도의 추가 작업 및 비용 없이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매니지 서비스인 만큼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조회하는데 특별한 관리 작업 없어지므로
관리 리소스의 절감도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저가 사용하기 용이한 환경입니다. 기존 제공하였던 데이터 분석 환경은 코드 기반의 분산 처리 환경이었기에 전문 인력 또는 개발자 외에는 작업을 하기 위해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쿼리는 표준 SQL 기반의 조회 및 작업이 가능하여 개발자 외에도 접근이 용이하였으며 파편화된 데이터를 빅쿼리로 통합 적재함으로 한 곳에서 여러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부분도 향상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GCP 빅쿼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현재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개선 효과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축된 환경에서 더 다양한 분석, 고도화된 분석, 그리고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글에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소개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넥슨에서 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환경으로 작업하시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넥슨의 GCP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새로운 분석의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